조너스는 너무나도 놀랐다. 앞으로 어떻게 친구하고 놀까? 공놀이를 하거나 강변에 따라 자전거를 타는 자유로운 시간들은, 이 행복하고 생기 넘치는 시간들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 어디를 가고 언제 무엇을 하는가 하는 논리적인 지시들은 조너스가 생각한 대로였다. 자신뿐 아니라 12살짜리들은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훈련에 참가하라고 지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조너스는 지시사항에 다소 실망했다. 겉보기에는 앞으로 조너스의 일정에는 오락시간이 하나도 없었다. 조너스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함을 저질러도 괜찮다는데 놀랐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천천히 읽고 나서 그 말은 무례하게 행동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조너스는 자신이 결코 그 예의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지켜지는 예의가 너무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몸에 익었기 때문에 조너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한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주의를 끌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운이 쭉 빠졌다. 꿈 이야기하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는 지시를 받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꿈을 거의 꾸지 않았기 때문에 조너스에게 꿈 하기는 늘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를 면제받은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자 잠시 의문이 들었다. 오늘 밤에 꿈을 꾸었더라도 지금까지 종종 그랬듯이 간밤에 꿈을 꾸지 않았다고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규칙에 나와 있듯 하지만 조너스는 마지막 규칙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 의학적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건 당황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언제든지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아이들도 언제든지 부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예전에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을 때 조너스는 재빨리 스피커를 통해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으로 배달된 고통 완화 약물을 서둘러서 조너스 손에 뿌렸다. 엄청나게 아프던 손에 약을 바르자마자 그저 욱신거리는 정도로 통증이 약해졌다. 손은 더 아프지 않았고 좀 쑤시다가 금방 나았다. 6번 지시사항을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조너스는 그런 경우에는 문에 낀 손가락이 훈련과 관계없는 상처에 속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따라서 다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예전처럼 처치를 받을 수 있을 듯 했다. 어쨌든 또 그렇게 다치진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때 이후로 육중한 문 가까이에서는 매우 조심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조너스가 먹는 약도 훈련과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약도 계속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석 원로가 훈련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 말했던 일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자 다소 불안해졌다. 수석 원로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조너스는 억지로 침을 삼키면서 아무런 의학적 치료도 받을 수 없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고통은 조너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7번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반발도 느끼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임무해제를 신청할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끝으로 조너스는 마지막 규칙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렸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 처음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그건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다. 4살 때 조너스는 학교 점심 식사 시간 직전에 굶어 죽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따로 불려나갔다.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법에 대한 간단한 학습을 받기 위해서였다. 조너스는 굶어 죽어 가는 게 아니며 이전에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니 굶어 죽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물론 고의가 아닌 거짓말이었다. 언어의 정확한 사용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의가 아닐지라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조너스에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조너스는 이해한다고 답했다. 조너스의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거짓말하도록 유혹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에셔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릴리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아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조너스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너스는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 새로운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 만약에 다른 어른들이 12살이 되자마자 이런 놀라운 지시를 받았더라면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엄청난 무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조너스는 상상컨대 누군가에게 어떤 어른에게 어쩌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한 적 있어요? 하지만 조너스가 그 대답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나 먼저 갈게, 조너스. 피오나는 노인의 집 현관에 도착해서 지정 장소에 자전거를 둔 다음 말했다. 그러더니 손에 든 서류를 뒤적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초조한지 모르겠어. 전에 그렇게 여러 번 여기에 왔는데 말이야. 글쎄 지금은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 심지어 자전거에 달린 이름표까지도 말이지. 조너스가 자전거를 가리키면서 말하자 피오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밤새 관리인들이 12살짜리 아이들의 자전거 이름표를 모두 뗀 후 훈련 중임을 나타내는 모양의 이름표로 바꿔줬다. 피오나는 서둘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늦고 싶진 않아. 같은 시간에 마치면 너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 조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오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노인의 집 건물 뒤에 딸린 작은 별채를 향해 돌아갔다. 조너스 역시 훈련 첫날에 듣고 싶지 않았다. 별채는 매우 평범했다. 대문 역시 그다지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무겁게 생긴 문고리에 손을 뻗으렸는데 문득 벽에 달린 초인종이 눈에 들어왔다. 조너스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초인종을 울렸다. 누구세요? 초인종 위쪽에 있는 작은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들려나왔다. 저 조너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제 말엔 들어오세요. 그 말과 동시에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응접실은 무척 좁았다. 책상 하나만 달랑 놓여 있었다. 책상 너머에 여성 안내원 한 사람이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조너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안내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너스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에는 아무도 조너스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없었다. 어서오세요, 새로운 기업 보유자님. 안내원이 존경심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조너스는 불편한 듯 말했다. 아, 제발 저를 조너스라고 불러주세요. 안내원이 웃으면서 단추를 누르자 왼편에 있는 문이 딸깍 열렸다. 지금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원은 조너스가 불편해하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그 이유도 알아챈 듯이 보였다. 조너스가 아는 한 마을에 있는 어떤 문도 결코 잠겨있지 않았다. 안내원이 설명해 주었다. 기업 보유자님은 곰곰이 생각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단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수리부서로 잘못 알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잘못 알아 불쑥 들어가면 곤란하니까요. 조너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안내원은 무척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마을에 유행하는 농담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작은 사무실인 자전거 수리부서는 너무 자주 장소를 옮겨서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이곳에는 위험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내원이 조너스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벽에 있는 시계를 흘깃 보며 덧붙였다. 그분께서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조너스는 문으로 급히 들어갔다. 안은 안락하게 꾸며진 거실이었다. 조너스 가족이 사는 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구들은 마을 표준이었다. 마을의 가구들은 실용적으로 설계된 데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각 가구의 쓰임새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가령 침대는 잠잘 때만 써야 했고 식탁은 식사할 때만 써야 했으며 책상은 공부할 때만 써야 했다. 이곳에도 조나슨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가구가 널찍한 공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구들 하나하나는 집에 있는 것들과는 조금씩 달랐다. 의자와 소파의 겉을 둘러싼 천은 조금 더 두껍고 고급스러웠다. 식탁 다리 역시 집에 있는 것과 달리 직선으로 쭉 내리뻗은 것이 아니라 약간 더 가늘고 굴곡이 있었으며 발 부분에는 조각해서 만든 장식이 달려 있었다. 방 가장 깊숙한 곳 벽감 안에 놓여있는 침대는 섬세하고 화려하게 술을 놓은 천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공간을 가득 채운 책들이었다. 마을 안의 다른 집들과 모두 마찬가지로 조너스의 집에도 마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참고 서적들이 있었다. 사전 그리고 사무실, 공장, 건물, 원로위원회 등의 기능과 위치를 설명해주는 두꺼운 마을 소개서였다. 물론 마을 규칙을 실어놓은 규정집도 있었다. 조너스가 보았던 책들은 그게 전부였다. 조너스는 그 밖에 다른 책이 존재한다는 걸 결코 알지 못했다. 조너스가 보았던 책들은 그게 전부였다. 조너스는 그 밖에 다른 책이 존재한다는 걸 결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박은 벽이 천장까지 온통 책으로 덮여 있었으며 거기에 책이 가득 차 있었다. 책의 종류는 수백 권, 어쩌면 수천 권은 되어 보였고 반짝거리는 글자로 제목이 새겨져 있었다. 조너스는 책들을 바라보며 하지만 그토록 많은 책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책들에는 마을 규칙을 넘어서는 어떤 규칙이 담겨 있을까? 사무실, 공장, 원로위원회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까? 식탁 옆에 놓인 의자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너스는 순식간에 주위를 한 바퀴 휘둘러 보고는 서둘러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그 앞에 서서 가볍게 인사했다. 조너스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 잘 왔다. 기억 보유자요. 조너스는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12살 기념식 때 원로들만 입을 수 있던 특별한 복장을 하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원로들과는 달라 보였던 사람이었다. 조너스는 수줍어하며 자기 눈과 꼭 닮은 그 색깔 옅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생님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남자는 조너스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기본 응대를 하지 않은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잠시 더 기다린 뒤에 조너스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너스는 재빠르게 말을 고쳤다. 식탁 옆에 놓인 의자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너스는 순식간에 주위를 한 바퀴 휘둘러 보고는 서둘러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그 앞에 서서 가볍게 인사했다. 조너스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 기억 보유자예요. 조너스는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12살 기념식 때 원로들만 입을 수 있던 특별한 복장을 하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원로들과 달라 보였던 사람이다. 조너스는 수줍어하며 자기 눈과
꼭 닮은 그 색깔 옅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생님 못 알아뵈어 죄송합니다. 남자는 조노스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기본 응대를 하지 않은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잠시 더 기다린 뒤에 조노스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노스는 재빠르게 자기 말을 거쳤다. 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면 바로 지금 이 남자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선생님께서 기억부여자이십니다. 저는 단지 어제 직위를 받았을 뿐이며 물론 이 말은 선출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진 말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그 남자는 말없이 조너스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조너스에 대한 관심, 호기심, 열려심 등 갖가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동정심이 깃든 얼굴이었다. 마침내 남자가 말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네가 기억 보유자란다. 난 오랫동안 기억 보유자였지.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남들과는 다른 옅은색 눈은 날카로웠지만 다소 피곤한 듯했다. 남들과 다른 눈 주위가 주름 때문에 그늘져 어두워 보였다. 선생님께서 연세가 매우 높으시다는 걸 들었습니다. 조너스가 존경이 깃든 태도로 대꾸했다. 노인들은 언제나 가장 큰 존경을 받아야 했다. 남자가 웃었다. 남자는 얼굴에 늘어진 주름살을 기분 좋은 듯 만지면서 말했다. 실제로는 보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단다. 이 일이 나를 늙게 만들었지. 얼굴만 보면 곧 인무해제를 맞을 것처럼 보인다는 걸 나도 안단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단다. 어쨌든 네가 선출되었을 때 난 기뻤다. 원로들이 새 기억 보유자를 선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 지난번 선출이 실패한 게 10년 전이었어. 난 기력이 거의 다 했다. 너를 훈련시키려면 남은 힘을 모두 짜내야 할 거다. 이제부터 우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나가야 한다. 자, 앉으렴. 남자는 가까이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조나스는 푹신한 방석에 깔린 의자에 앉았다. 남자가 눈을 감고 계속 말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나 역시 너처럼 기억부여자로 선출되었지. 난 많이 놀랐단다.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남자는 잠시 눈을 뜨고 조너스를 바라보았다. 조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다시 눈을 감았다. 눈은 훈련을 받기 위해 바로 이 방으로 왔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내 전 기억 보유자는 마치 내가 지금 내게 그렇게 보이듯이 아주 나이가 많아 보였지. 지금 나처럼 그 양반 역시 지쳐 있었단다.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의자를 당겨서 앉더니 눈을 뜨고 말했다. 못 알아듣겠으면 질문을 해도 된다. 난 이 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단다. 너도 알겠지만 언제나 어디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 지시사항을 읽었어요. 남자는 싱긋 웃으며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만큼 이 일을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다소 서툴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주 중요하고 무척 영예로운 일을 해왔다. 이 말은 내가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도 알겠지만 전에 나는 후계자 하나를 훈련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적도 있다. 그러니 내게 도움이 될 질문이라면 무엇이든 하렴. 조너스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아주 많았다.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 벽에 늘어선
책들만큼이나 많은 질문들. 하지만 조너스는 하나도 묻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다. 그런 다음 다시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로는 전혀 간단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모조리 네게 전달하는 거란다. 과거의 기억들을 말이다. 조너스가 주저하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인생 이야기랑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을 무척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덧붙였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남자는 참지 못하고 선을 저었다. 이 방에서 사과 따윈 하지 마라.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조너스는 자기가 또 말을 가로채는 걸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면서 계속 말했다. 전 정말 듣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돼요. 듣기 싫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전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제 오락 시간에 여기 와서 선생님이랑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정말 제가 바라는 거예요. 조너스는 다시 덧붙였다. 전 벌써 노인의 집에서 여러 번 그런 일을 했어요. 노인들은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얘기를 듣는 건 다른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일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네게 전달하는 건 나의 과거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다. 남자는 몸을 뒤로 젖혀서 의자에 머리를 댄 후 한숨을 한 차례 내쉬더니 말했다. 내게 전달하려는 건 전 세계 전체의 기억이야. 네가 있기 전, 아니 내가 있기 전, 그리고 내 스승님이 있기 전, 그리고 그 스승님의 스승님도 있기 전 세대의 이야기야. 조너스는 얼굴을 찌푸렸다. 세계 전체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말씀은 단지 우리를 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곳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마음속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토착하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말했다. 죄송한데요, 선생님.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봐요. 세계 전체나 스승님도 있기 전 세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것이 있단다. 이것도 다른 어떤 것도 모두 넘어서는 아주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처음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었을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 그리고 이 방에서 혼자 그 전부를 반복해서 다시 경험한단다. 그게 지혜가 생기는 법이야.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남자는 잠시 말을 그치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지금껏 그 무게를 홀로 져왔단다. 갑자기 조너스는 남자가 엄청나게 염려되었다. 그건 마치 설명이 적당한 단어들을 생각하는 듯 남자가 말을 중단했다. 마침내 입을 다시 열었다. 썰매를 타고서 수북히 쌓인 눈을 내리고 뚫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았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 속도감 살을 애듯 많은 공기. 하지만 썰매 날에 눈이 달라붙으면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면 힘껏 밀어야 하고.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조너스를 응시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지. 조너스는 혼란스러웠다. 예,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너 눈이 뭔지도 모르지? 조너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썰매날도 몰라요, 선생님. 내리막길도 무슨 뜻인지 모르지? 몰라요, 선생님. 이런 맙소사.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사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단다. 침대로 가서 엎드려봐라. 우선 윗도리를 벗으렴. 조나스는 조금 겁을 먹은 채 시키는 대로 했다. 벗은 가슴에 침대를 덮고 있는 아름다운 천의 부드러운 주름들이 느껴졌다. 조나스는
조나스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 스피커가 있는 벽 쪽으로 다가가는 걸 지켜보았다. 집집마다 달려있는 스피커였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꺼진 방향으로 능숙하게 스위치를 눌렀다. 조나스는 놀라서 헉 하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 스피커를 끄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곧이어 남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침대가 놓여있는 구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너스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조너스는 꼼짝하지 않고 다음 일을 기다렸다. 눈 감아라. 긴장을 풀렴. 이건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조너스는 언제나 질문을 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그 권리를 쓰도록 권장받기까지 했음을 기억해냈다. 뭘 하시려는 거예요, 선생님? 조너스는 불안함이 목소리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눈에 대한 기억을 전달하려고 한다. 남자가 답하면서 두 손을 조너스의 벗은 등에 갖다 댔다. 처음엔 아무 이상한 느낌도 없었다. 등 위에 노인의 손이 살짝 놓인 것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조너스는 긴장을 풀고 숨을 편히 내쉬려고 애썼다. 방 안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잠들어 버려서 훈련 첫날의 망신을 당할까봐 진즉 걱정이 될 정도였다. 다음 순간 몸이 가볍게 떨렸다. 등에 닿아있던 손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거의 동시였다. 들이마시는 순간 공기가 변한 것을 느꼈다. 곧이어 조너스의 숨결마저 차가워졌다. 조너스는 혀를 내밀어 입술을 헐탔다. 그러는 동안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가 점점 혀에 느껴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겁은 전혀 나지 않았다. 조너스의 가슴 속엔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다. 차디찬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곧이어 차가운 공기는 온몸 주변으로 퍼져 소용돌이 쳤다. 조나스는 양옆에 늘어뜨린 두 손을 차가운 공기가 한 차례 스친 후 등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이미 남자는 조너스의 등에서 손을 뗀 것 같았다. 하지만 조너스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촉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아니다. 이 감촉은 부드러운 데다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조너스는 작고 차갑고 깃털이 닿은 것 같은 촉감이 온몸과 얼굴에 뿌려지는 걸 느꼈다. 다시 한번 혀를 내밀었다. 차가운 점들 가운데 하나가 혀 위에 떨어졌다. 무언가 혀에 닿는 순간 그 느낌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것 또는 또 다른 것이 혀 위에 닿았다 사라졌다. 그 감촉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조너스는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조너스의 의식한 부분은 자신이 여전히 별채 방 안에 침대에 누워있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또 하나의 자신이 지금 일어나서 똑바로 앉은 자세라는 것을 엉덩이 밑에 주름 장식이 달린 푹신푹신한 침대 커버가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고 딱딱한 널빤지가 있는 것을 느꼈다. 두 손에는 거칠거칠하고 촉촉한 밧줄을 쥐고 있었다. 두 눈을 감고 있었지만 조너스는 볼 수 있었다. 그를 둘러싼 공기 속에서 수정처럼 반짝이는 것들이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쏟아져 내리는 게 보였다. 그것들은 조금씩 손등에 쌓였는데 마치 차가운 털 같았다. 조너스의 입김은 공기 중에 하얗게 보였다. 어쨌든 조너스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게 된 공기의 소용돌이가 바로 남자가 말했던 눈이었다. 주의를 기울이자 조너스는 눈보라를 뚫고 꽤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조너스는 높은 곳에 있었다. 땅바닥에는 솜털 같은 눈이 두껍게 쌓였고
조너스는 평평하고 딱딱한 물체 위에 엉덩이를 살짝 대고 앉았다.